네, 두 번째 문제 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번 프린트예요. 47페이지 학습지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도 좀 어렵다고 한 친구들이 좀 계셨어요. 거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세 시점 T1부터 T3까지 T1부터 T3까지의 근육 원섬유 마디 X의 길이, 원섬유 마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에서 니은의 길이를 뺀 기역 니은의 길이, 여기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 이걸 표로 나타냈다는 뜻이고요. T3일 때, 여기가 지금 T3일 때예요. T3일 때 X의 구조를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죠. X는 좌우 대칭이다. 항상 좌우 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알면 절반씩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이죠. 구간 기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H대죠. 그 다음에 기역은 A대였고요. 디귿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다. 여긴 I대의 절반이죠. 이렇게.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할 적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장 큰 힌트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아하니 디귿의 길이가 T1부터 T3까지 갈 적에 T1은 모르겠지만 T2, T3 이렇게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죠. 아, 그러면은 T3이 좀 더 수축한 지점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에서 니은을 빼줬다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A대에서 니은을 뺐다 라고 하는 거는 겹치지 않는 부위를 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니은을 뺀 값은 겹치는 부위의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에서 액틴과 겹치는 부분만 나타났을 적에 요만큼 0.4와 1.0을 비교해 보자고요. 겹치는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T1과 T2를 비교했을 적에. 그러면 T1이 가장 이완된 상태고 T3가 가장 수축된 상태겠구나 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T2부터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어쨌든 기역에서 니은을 빼주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기역에서 니은을 딱 빼주면 액틴 필라멘트, 겹쳐진 액틴 필라멘트의 절반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에다 집중을 했어요. T2부터 찾기가 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T2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림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얘가 T2예요. T2를 보시면 수치를 반영을 할게요. 여기가 디귿이거든요. 여기가 0.5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역에서 니은을 뺐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면 이 길이를 의미해요. 그쵸? A대에서 겹치지 않는 가운데 H대를 뺀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 중에서 이렇게 겹쳐진 부위만 찾은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여기인 거잖아요. 여기 액틴 필라멘트를 찾으면 요 길이가 이쪽 하나인 거잖아요. 그랬을 적에 1.0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면 절반이다. 우리 좌우 대칭이란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0.5고 여기가 0.5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1.0이라 그랬으니까. 납득되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1.0인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T2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도 1.0이겠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납득되시죠? 일단은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T1으로 넘어가 볼게요. T1은요. 기역에서 니은을 뺀 길이가 0.4라고 나왔어요. 여기. T1은 제가 약간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T1은 0.4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겹친 부분이 0.4니까 그곳의 절반인 요만큼이 0.2겠구나 라고 찾은 거예요. 그렇죠. 0.4라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0.2겠구나 찾았어요. 그럼 여기도 0.2겠죠. 그 다음에 같은 근섬유니까 아까 전에 우리는 뭘 찾아냈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1.0인 걸 찾았어요. 그렇죠. 아까 여기서 찾았죠. 그래서 이걸 여기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키면
아, 그럼 여기서 디귿이 0.8이구나 라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여기도 0.8이구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채울 수 있습니다. 0.8, 디귿의 길이는 0.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보세요. 다행스럽게도 T1에서는 전체 x의 길이를 3.2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가 3.2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가 얼마가 되겠어요? 가운데가 1.2가 되는 거죠.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T1 다 찾았어요. 그럼 요걸 토대로 T3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를 보세요. 1.2가 들어가는 순간 A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대의 길이가 나오잖아요.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나오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T2도 채울 수 있어요. T2가 1.6이 됩니다. 여기가 전체가. 그럼 1.6에서 1이 빠지니까 가운데는 얼마가 돼요? 0.6이 되겠죠. 여기가 0.6이 되는 거예요. 어머, 그러면 전체 길이도 나오겠죠. 전체 길이 계산해 보세요. 그죠? 2.6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T2의 2.6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수축한 거 보이시죠? 3.2에서 2.6으로. 이렇게 수축했죠. 그 다음에 T3를 이제 찾을 수 있어요. T3는 우리가 지금 A대의 길이를 이제 찾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인 거예요? 여기가 1.6이 되겠죠? 그리고 너무 고맙게도 여기에 디귿 여기 길이를 줬어요. 얼마를 줬냐면 0.3을 줬죠. 그럼 여기도 0.3이겠죠. 좌우 대칭이니까. 납득되시죠? 그 다음 이제 주어진 숫자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1.0인 걸 찾았으니까 여기 0.7일 거예요. 그쵸? 여기도 0.7이겠죠. 여기 납득되시죠? 그럼 가운데는요? 가운데는 얼마가 되겠어요? 0.2가 되겠죠. 왜냐하면 1.6에서 0.7, 0.7 빼주니까. 그러면 전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1.6에 0.3, 0.3 더해주게 되면 얼마? 2.2가 되겠죠. 여러분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찾아내시는 거예요. 출발선은 액틴 필라멘트부터 시작을 해서 쭉 찾아갔어요. 만약에 문제에 따라서 마이오신을 찾기가 더 쉬울 때도 있어요. 여러 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수치를 놓고 문제를 풀 거예요. T1에서 T2로 될 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짧아진다. 이거는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X. 두 번째, X의 길이는 T2일 때보다 T3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만큼 길다. 물어봤거든요. T2일 때 X의 길이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죠? 2.6 구했죠? 색깔 바꿀게요. T2일 때 2.6 찾았어요. T3일 때는요. 2.2 찾았어요. 아, 그러면 0.4 길다.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에 T1일 때 기역의 길이. T1일 때 기역의 길이 더하기 니은의 길이는 기역의 길이 더하기 디귿의 길이와 똑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볼게요.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얼마냐면 1.6이죠. 아이고, 안 보이겠네. T1일 때 기역의 길이는 1.6입니다. 변함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는 얼마냐면 T1일 때예요. 1.2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역의 길이 또 써주네요. 1.6 더하기 그리고 디귿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T1일 때 그럼 얼마예요? 0.6이 되죠. 글씨가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면 얘는 2.8분의 2.4가 되죠. 아이고. 글씨가 왜 제가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0.6이 아니라 0.8이군요. 죄송합니다. T1이었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0.48, 0.8이 되네요. 그래서 2.4가 됩니다. 그래서 2.8분의 2.4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7분의 6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할게요. T1일 때 기억은 1.6, T1일 때 여기 1.6은 변함없으니까 니은의 길이는 1.2 요거 그 다음에 기억의 길이 또다시 1.6 디귿의 길이 0.8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1.6에 1.2 1.6에 0.8 그래서 2.8분의 2.4 됐죠? 미안합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맞는 말이 되네요.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4번을 계산해 주시면 되거든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4번 가겠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그림은 근육 원섬유마디 X의 구조를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의 두 시점 T1과 T2일 때의 기역의 길이와 니은의 길이를 더한 값 디귿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고 중요하죠. T1일 때 와 되게 중요한 걸 줬네요. T1일 때 AD의 길이는 1.6이다 라고 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다면 구간 기역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고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틴이 겹치는 부분이며 디귿은 액틴만 있는 부분이다 라고 했어요. T1을 시점으로 이 그림에다 표현해 볼게요. AD는 얼마라 그랬냐면 조금 확대할게요. AD는 1.6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역과 니은이 1.3이라 그랬거든요. 기역과 니은을 다 더한 게 1.3이라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는 0.3이 되겠죠. 그죠? 여기가 0.3이 되면 니은도 0.3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칭이니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겠죠. 왜냐하면 기역 니은을 합한 게 1.3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디귿도 예쁘게 줬네요. 0.7. 그럼 이쪽도 0.7이겠죠. 그럼 전체 길이 나오네요. 1.6에 0.7 두 개 더해주면 얼마가 나옵니까? 1.6에 1.4를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이 되겠네요. T1 시점에서 전체 길이는 3.0입니다. 우와! 그럼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해버렸네. 그 다음에 두 번째 T2 시점은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좀 마음대로 그려보자고요. 아까 제가 그린 그림처럼 이렇게 적당히 그려주시면 돼요. 그려볼게요. 그러면 디귿의 길이가 0.5래요. 하지만 A 길이가 여전히 1.6일 거 아니에요. 1.6이겠죠? 여기가 0.5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6이 되겠죠. 그죠? 그럼 0.4가 줄어든 거잖아요. 0.4만큼의 겹쳐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요걸 토대로 찾아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액틴 필라멘트가 이 위에서 봤을 적에 액틴 필라멘트가 T1에서 봤을 적에 이만큼의 길이였잖아요. 0.3과 0.7을 더해준 1이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 T2에서도 나머지 여기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0.5가 디귿이었고 이 겹쳐진 부분도 여전히 0.5일 거잖아요. 0.5 이렇게 되겠죠. 그럼 1.6에서 0.5, 0.5가 빠져나갔으니까 가운데는 얼마가 되겠어요? 0.6이 되겠죠. 여기 0.6이 되겠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의 길이에서 기역의 길이를 뺀 값은 기역은 가운데 공간이거든요.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기역은 제가 지금 초록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여기입니다. 그러면 전체 길이 x의 길이에서 기역의 길이를 뺀 값은 t1일 때는 x가 3.0이었고요. 그 다음에 1.0을 빼면 2.0이 되겠죠. t2일 때는 x의 길이가 2.6이었고요. 이때 기역의 길이는 0.6이었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죠. 같죠? x. 그 다음 t2일 때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t2일 때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 분의 h대의 길이는 5분의 3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니은과 디귿을 찾으면 되죠. 니은 여기잖아요. 니은 그 다음에 디귿 여기죠. 더해주면 1.0이네요. 0.5와 0.5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h대의 길이 h는 가운데 여기잖아요. 여기 0.6 0.6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분의 0.6이네요. 계산할게요. 1분의 0.6 즉 10분의 6 아우 그림이 잘 안 그려 죄송합니다. 옆에다 그릴게요. 다시 자 0.5 더하기 0.5분의 0.6입니다. 따라서 10분의
아이고 뭔 소리야. 1.0분의 0.6 해주시면 5분의 3이 나오죠.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말이 아니 기역 디귿이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답이 되네요. 자, 가장 어려운 문제까지를 이제 마무리를 지었고요. 48페이지부터는 여러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47번 페이지에 3번, 4번 문제는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풀어낼 수 있어요. 퍼즐 풀이 한다 생각하시고 천천히 풀어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절은 항상 M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라는 거. 이런 걸 잘 찾아주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저번에 올려주신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쉬운 거 했을 적에 어디가 좀 많이 나왔었냐면요. 두 문제 있더라고요. 여기. 답은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문제 4번과 문제 12번을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거 두 개 풀어드리고 다음 신경계 파트 나갈게요. 자, 표는 뉴런 A부터 C의 특징을 나타냈다. 축삭돌기 지름이 클수록, 이거 중요합니다. 두꺼울수록 흥분적도 속도가 빠르다. 요거. 그러니까 저항값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선이 두꺼우면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많이 흐른다. 이런 거 배우셨잖아요. 저게 뭔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축삭이 두꺼우면 흥분이 빨리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축삭돌기의 지름은 모릅니다. A는 몰라요. B하고 C는 똑같아요. 그리고 마리집 유무는 A와 B가 마리집이 있고요. B는 마리집이 없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C가 제일 느리겠네요. 마리집이 있으면 무조건 없는 애보다 무조건 빠르죠. 그래서 그런데 흥분 전도 속도가 B가 A보다 느립니다. 아,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A가 제일 빠르고 B 그 다음 C란 얘기네요. 당연히 C는 마리집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10보다는 낮을 겁니다. 이거 납득되시죠? 그리고 지금 똑같은 마리집이 있는 신경인 A와 B 사이에서 흥분 전도 속도가 A가 더 빠르다는 이야기는 지름이 B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억, 축삭돌기의 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맞습니다. 흥분 정도 속도는 B가 C보다 빠르다. 왜냐하면 마리집이 없으니까요. C는. 맞는 말. C에서 도약 전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 마리집이 없으니까요. 랑비의 결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여기서 어려웠던 이유는 제 생각에는 지름 추론하는 것과 마리집 낚인 거, 이 두 가지를 잘 챙기면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리집 유무와 지름을 동시에 고려할 것, 요거입니다. 되셨죠? 그리고 문제 12번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조금 개념이 잘 안 잡혀 있으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나씩 볼게요. 어떤 뉴런에 약한 자극을 주었을 때가 가래요. 그림 가는 약한 자극을 주었을 때, 나는 강한 자극을 주었을 때래요. 그럼 활동 전위의 크기는 휴지 전위와 가장 높은 막 전위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가든 나든 최악값과 최고값이 똑같아요. 그쵸? 그러면 강한 전이와 약한 전이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 강한 자극과 약한 자극의 차이가 뭐예요? 이쪽이 더 강한 자극이거든요. 나가. 근데 전체 크기는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달라졌냐면 빈도가 더 많아졌죠. 활동 전이 발생 빈도가 커졌습니다. 요거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볼게요. 자극의 세기가 강할수록 활동 전이 크기가 커진다. 이 말은 틀린 말인 거죠. 같았어요. 둘 다 가하고 나가. 그다음 활동 전이의 발생 빈도는 약한 자극에서가 강한 자극에서보다 낮다. 빈도가 낮다, 뜨문뜨문하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약한 자극이 강한 자극보다 좀 더 드물게 활동 전이가 나타난다. 맞는 말이죠. 간격이 더 넓잖아요.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나트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량은 T1이 T2보다 많다. T1 내려가는 곳. T2 올라가는 것. T2가 활동 전이인 거예요. 여기가 활동 전이고요. 여기는 지금 재분극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트륨의 이동량은 활동 전이에서 훨씬 더 많잖아요. 여기가 더 많죠. 그래서 이건 틀린 말. 해서 찾아주시면 니은만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요. T1과 T2의 위치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던 위치와 좀 달라요. 그쵸? 보통 우리가 봤을 때는 T1이
탈분국 지점이었거든요. 그거에서 잘 정신을 차리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개념적으로 막전이가 빈도가 높다는 게 자극이 강하다라는 거를 의미한다는 거. 거꾸로 자극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활동 전이가 자주 발생한다는 거지 크게 발생한다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두 개를 짚어주시면 문제 12번은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풀이 파트는 끝났고요. 이제 신경계 파트를 들어가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번에는 시간 한 3분만 드릴 테니까 요거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하시고 바로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신경계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경계는 여러분 교과서 83페이지를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83페이지, 교과서 83페이지, 그리고 학습지는 52페이지인데요. 교과서 먼저 보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지 52쪽, 그다음 교과서 83쪽 이렇게 보시면서 하면 돼요. 볼게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크게 나뉘어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의미하고요. 뇌하고 척수를 의미하고요. 말초신경계는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자율신경계와 그 다음에 체성신경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말초신경계, 자율신경계 따로 구분해서 공부하시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중추신경계 위주로.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뇌만 우선 확실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뇌는 또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중추신경계 뇌부터 볼게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위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치, 대뇌가 어디에 있는지. 제일 크니까 얘는 안 헷갈려요. 손의 위치.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중뇌, 간뇌, 연수 이쪽이 헷갈리거든요. 사실 연수까지도 나쁘지 않아요. 목 뒤로 연결되는 척수랑 연결되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중뇌, 간뇌, 얘네들이 좀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위치를 좀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뇌교까지. 여기 위치들 중뇌, 간뇌, 그리고 간뇌 쪽에 시상하부, 뇌하수체, 뇌교까지 이 위치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보시면서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대뇌부터 가겠습니다. 우리 몸의 제일 큰 뇌예요. 대뇌는 역할은 이래요. 고등 정신 활동의 중추다. 그다음에 좌우 두 개의 반구로 이루어져 있고 표면에 주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겉질이 회백질이고요. 용어가 피질, 수질 공부하다가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요. 겉질이 회백질이고요. 그 다음에 속질이 백색질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겉부분이 조금 더 그 회색이고 안쪽이 더 하얗다는 뜻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겉질에는 신경세포체가 많고 회색 부분이 신경세포체가 많아요. 신경세포체가 많고 속질은 축삭돌기가 많다라는 의미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일을 많이 하는 곳이 어디겠어요? 신경세포체가 많은 겉질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뭐 고등기억, 그다음 기억, 상상, 그 다음에 감각, 판단 감각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겠군요. 기억이나 상상, 판단 이런 등의 고등정신활동, 언어 이런 것들을 보통 주장하는 중추입니다. 그리고 감각과 수위 운동의 중추이기도 하죠. 감각은 다 대뇌가 망가지면 감각은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의지로 움직이는 운동, 당연히 수위 운동, 대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기능에 따라서 운동을 주관하는 운동령, 그 다음에 판단을 하는 연합령, 그리고 감각을 받아들이는 감각령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감각력이 오류가 나게 되면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요. 운동력이 오류가 되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대뇌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손에 갈게요. 손에는 대뇌를 보조해서 수위 운동을 조절합니다. 역시 두 개로, 좌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수위 운동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몸의 평형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구랑 협력을 하냐면요. 귀에 있는 반고리관과 전정기관과 함께 협력을 해서, 그러니까 반고리관과 전정기관의 이 정보들이 손해로 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좋은 친구들이 손해가 발달했다. 뭐 이렇게 봐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평형 감각이 굉장히 좋다. 손해가 발달했다. 이렇게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간뇌가 있어요. 간뇌는 세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상하무, 뇌하수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상은 감각기관의 정보를 주로 대뇌 겉질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 시상하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얘가 자율신경의 최고 중추, 항상성 유지에 어마어마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이런 걸 조절을 할 때 얘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항상성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대장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요. 시상하부 끝에 이렇게 살짝 이런 식으로 뇌하수체가 달려 있는데요. 얘는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다른 분비기관을 갖다가 조절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얘가 시상하부로부터 뇌하수체가 컨트롤 받고요. 뇌하수체로부터 다른 호르몬 기관이 컨트롤 받는 이런 형태로 보통 호르몬의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으로 나뉘어서 호르몬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외우실 거예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뇌는 가장 중요한 게 항상성 조절하고 연결시키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얘예요. 다음 중뇌. 중뇌는요.
중뇌는 항상 안구랑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극을 대뇌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구 운동과 동공반사의 중추입니다. 몸의 평형에 기여를 하죠. 누구랑 같이 하겠어요? 손해랑 같이 하죠. 손해랑 협력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구로부터 전해져 오는 정보들 그런 것들에게 관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의 평형에 함께 관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이 안구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봐야지라고 했을 적에 아 제가 왼쪽으로 가네 내 눈도 왼쪽으로 보내야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눈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 이게 안구 운동의 측면으로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동공반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빛이 많은 곳에 가면 동공이 작아지고 빛이 적은 곳에 가면 동공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홍채 이동을 통해서. 근데 이게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알아서 일어나는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의학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 탁 쓰러지면 의사가 와서 아 제가 의사입니다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지 옷깃에서 왜 작은 라이트 딱 꺼내갖고 눈에 비춰보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가 동공반사가 살아있다, 즉 중뇌가 살아있다. 뇌 부분이 아직 멀쩡하다라는 걸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공반사를 통해서 여러분 그 드라마 장면을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공반사가 멀쩡하다, 뇌 부분이 아직은 괜찮다. 특히 중뇌 쪽, 뇌교, 중뇌, 간뇌, 연수 이쪽이 멀쩡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냥 빛을 비춰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줄어드는 걸 파악하는 거죠. 중뇌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연수입니다. 연수는 척수랑 연결되는 통로예요. 그리고 신경이 교차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왼쪽 몸에 대한, 그러니까 왼손과 왼발에 대한 컨트롤은 사실은 우뇌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과 오른발에 대한 컨트롤은 좌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를 되게 이상하게 그렸네요, 제가.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교차를 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이 연수입니다. 그래서 뇌의 정보가 몸으로 내려갈 때 교차하는 부분, 신경의 교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연수는 생명유지 중추라는 별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나라도 안 되면 죽잖아요. 그래서 생명유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연수는 생명유지 중추다라고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침, 재채기, 하품, 눈물 반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위쪽들로 일어나는 반응들은 연수가 보통 반사를 주장을 하고요. 여기서 반사라는 거는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 그래서 얼굴 위쪽에서 일어나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인 반사는 보통 연수가 중추가 되고요. 얼굴 아래쪽, 몸 아래쪽에서 일어나는 반사는 척수가 중추가 됩니다. 배변, 배뇨, 무릎 반사 이런 것들이 척수가 중추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아마 학습지 6번까지는 했을걸요. 뇌교를 빼먹었군요. 뇌교는 옆에다 그냥 살짝 쓸게요. 뇌교는 뭐 하는 데냐면요. 중간뇌 아래에 돌출된 부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겠군요. 잠시만요. 여기를 얘기해요. 뇌교 보이시죠? 여기. 중뇌 아래쪽에, 중간뇌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학습지와 교과서에는 중간뇌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지금껏 이야기한 중뇌입니다. 그러면 이 뇌교는 뭐 하는 곳이냐면 얘는 대뇌와 소뇌 사이의 정보 전달 통로를 역할을 맡아요. 소뇌와 대뇌의 정보 전달 역할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연수와 함께 이웃에 있잖아요.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어서 같이 생명유지 중추,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위치상으로 자 보세요. 대뇌, 고등정신기능, 감각령, 수위운동 조절, 중뇌, 안구운동, 중간뇌라고도 했죠. 안구운동, 평형을 소뇌와 함께 자극의 전달 통로, 손에 몸의 균형 유지,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또 조절하기도 하고요. 방골인간과 전정기관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간뇌는 요거 다 같이 합쳐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간뇌는 항상성 조절 중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시상은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죠? 네, 척수나 연수로부터 온 자극을 대뇌에 전달하는 역할.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 뇌하수체는 호르몬의 컨트롤 타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내가 자율신경계 조절 중추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뇌교 소뇌와 대뇌의 정보 전달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연수와 함께 생명활동을 조절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위치와 함께 기능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차임에는 설명이 굉장히 길었네요. 힘드셨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여러분 학습지에 쭉 정리를 하시고요. 내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랑 같이 이걸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수고하셨고요.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꼭 학습지 교과서 봐가면서 정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